자, 사회 파트 가는데 사회 파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신분제도죠, 신분제도. 자, 신분제도는 언제 생겼죠? 청동기. 청동기 신분제도 처음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랬다가 초기 국가는 기억나요? 뭐가 있었어요? 가, 대가 이런 형들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어? 그 밑에 호민이 있고 그 밑에 뭐야 이제 하호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노비, 천민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고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가나, 대가 얘네들이 뭐가 된 거야?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민 중에서 이제 성장한 애들 중에서 일부는 귀족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호민은 기본적으로 뭐랬어요? 부유한 평민이었으니까 얘들이 뭐가 되고 평민 되는 거고 누구하고? 하호와 마찬가지로 노비들은 뭐가 되는 거고? 천민 되는 거고. 그래서 고대 사회는 신분이 귀족, 평민, 천민 세 개였다 그랬어요. 근데 중세, 고려가 되면서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온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중류. 그래서 중세는 신분이 몇 개? 4개. 자, 조선 갑시다. 조선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어. 무슨 제? 양인 계병제. 병역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뭐라 했어요? 또 해야 돼. 맨날 시간 없다 그러면서 또 해야 돼.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노란색 2줄 그으면서 이건 넘사벽이다.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누구를 제외하면 인을 제외하면 다 뭐다? 양인이다. 그래서 신분은 딱 2개가 있다. 뭐? 양천제. 요 양천제는 기억나야 돼? 양천제는 법제적이다, 실제적이다? 법제적이다. 법률과 제도로 정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천제는 법제적인 제도로서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라 했어요? 이거 언제 사라진다? 가보개혁.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1차 가보개혁이고 1차 가보개혁 중심기구는 뭐랬어? 군국 기무처. 군국 기무처에서 이 신분제 폐지를 결정을 한 거죠. 그죠? 그 전까지는 거꾸로 말하면 뭐라고요? 기본적인 신분제도는 뭐라고요? 양천제야. 법적으로. 하지만 요게 이제 몇 세기라고 볼 수 있어요. 15세기는 이렇게 운영됐어요. 그러니까 양인이면 누구나 다 병역 의무가 있었다. 이게 양인 계병이었고 다시 말하면 의무가 있으니까 모두 있어요. 권리도 있죠. 양인이면 누구나 뭐 할 수 있어. 과거 응시 자격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죠. 예외는 물론 있죠. 양인 계병이지만 누구는 제외라고 그랬어요. 현직 관료 제외죠. 또 뭐야? 중앙관료가 향리 제외되고요. 또 뭐야? 예비관료 뭐야? 학생. 성균관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이런데 학생은 어때요? 군대 안 가는 거라 했잖아. 기억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인이면 누구나 다 과거 응시 자격이 있지만 문과 응시는 어때요? 3가지 케이스가 어때요? 불가능하다 그랬죠. 3가지 케이스 뭐 탐관오리 아들, 재혼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누구라고? 서얼. 외워야지. 서얼. 그지? 외워야 돼. 자, 그런데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몇 세기쯤 되고 나면 16세기쯤 되고 나면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이 넘사벽에 노란색 2줄이 어디서 쳐집니까? 여기에서 노란색 2줄이 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는 양반, 중인, 상민이 다 여기 있었고 이때 말하는 양반은 뭐라 했어? 관직 명칭이지 신분 명칭이 아니라 했잖아. 이제는 뭐라고? 양반이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신분 명칭이 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제 선비사자, 족속족자. 우리가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족이라고 부릅니다. 외우셔야 돼. 설마 이걸 써드려야 되나? 사족. 자, 국어도 하잖아. 한자도 하잖아. 이 정도는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되지. 결의 족자 아니야? 민족할 때. 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뭐라고요? 양반이라는 특권 신분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이제 중인이라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있죠. 요 중인도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어때요? 요거 상민과 양반 사이에 있으면 다 뭐야? 중인이야. 하지만 좁은 의미는 뭐만 말하는 거야? 기술관만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기술관은 주로 뭐 합격자를 말하는 거야? 잡과 합격자, 잡과. 그죠? 뭐야? 얘 어떤 거? 역과라든가 의과라든가 음양과라든가 요런 잡과 합격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제 누가 있어요? 천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구분이 뭐냐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구분이 뭐가 중요한 구분이 됩니까? 15세기까지는 농민이 어떻게 한다? 같은 양이니까 농민이라 할지라도 과거 시험 봐서 어떻게 한다고요?
양반으로 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만. 이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어떻게 한다? 엄격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반상의 구분이 엄격한다. 이런 말을 요새는 사극을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 사극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걸 무슨 제라고 한다? 반상제. 반상의 구분이 엄격하거늘 뭐 이런 말을 관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 반상제. 요거는 법제적이다, 실제적이다. 실제적으로 이게 반상제가 운영되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16세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엄격해지는 거고, 또 하나, 그러면서 양반은 특권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특권이 뭐라고요? 양반 부력입니다. 양반은 뭐야? 역의 의무를 지지한다. 기억나요? 중종 때 1541년 무렵이죠. 뭐 군적, 수포제. 지난 시간에 했어. 그거 할 때 양반은 어떻게 한다? 군적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반한테 특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피라미드가. 그래서 양반의 숫자가 어때요? 약 70%까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신분제도가 강화된다, 붕괴되어 간다, 붕괴되어 간다, 동요되어 간다라는 거죠. 동요돼서 동요로 흔들린다는 거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완전히 사라진 건 가보개혁입니다. 자, 봅시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양천제가 있고 뭐가 있다? 반상제가 있다. 학계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양천제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거고 반상제를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대립을 하는 거지, 학회에서. 그러면 이제 임종원 박사가 나가서 정리해 주는 거지. 닥쳐. 15세기는 양천제에 가깝고 16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반상제가 좀 더 지배적인 신분 구조가 되어가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박사들이 뭐라 그래? 네 선생님 그러고 무릎을 꿇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래, 웃자는 이야기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법제적이다. 양천제는 양인과 천인을 구분한 법제적이다. 가보교육으로 신분제가 폐지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신분제도였다. 근데 실제 그 시험 문제를 위해서는 가보교육 그러면 안 되고 1차 가보교육이라고 외워야 되고 가보교육에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 을미교육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가보교육이라고 알아야 되고 궁극기무처까지 다 외워두셔야지 실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양인은 과거 응시하고 벼슬교로 지는 자유민이며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지닙니다. 뭐 조세와 국역의 의무, 이게 뭐겠어? 조용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전세, 공납, 역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천민은 비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돼 천역을 담당합니다. 반상제는요 16세기 이후요 실제적 신분제도다. 관직을 가진 사람 모임에도 양반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의 신분을 굳어주고 양반을 보좌하던 중인도 새로운 신분층으로 정착합니다. 지배층이 양반과 비지배층이 상민 간의 차별을 강조하면서 신분제도를 형성합니다. 4개의 신분으로 정착합니다. 신분 간의 이동 가능하긴 하죠. 특징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그러나 신분 이동 가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개방적이었다. 법적으로 양인은 누구나 과거 응시하여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양반도 죄를 지면 노비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합니다. 한계. 조선사는 고려에 비해서는 개방적이었으나 지배층이 양반과 중인, 비배층인 상민과 천민이 존재하는 점에서 아직은 신분사회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야? 중세보다는 보다 발전했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근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대사회 특징이 무슨 제가 사라져야 되는가? 신분제도가 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한 근대사회 특징입니다. 근대사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슨 사회라고요? 평등사회. 정치적으로 무슨 주의고?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 뭐라고? 자본주의고. 사회적으로 뭐라고요? 평등사회. 사상적으로 뭐라고요?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근대사회라고 하는데 아직은 신분제 사회다. 그래서 애매하죠. 중세보다는 조금 발전한 것 같은데 근대는 못 됐어. 그래서 조선전기를 뭐라고 한다? 근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반과 주인공인데 양반 의미 문반과 무반 관직자를 의미한다. 이게 몇 세기야? 15세기야. 그랬다가 양반 관료체제가 정비되면서 문무 관료와 그의 가족 및 가문으로 확대되고 사족이라는 하나의 신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착화됩니다. 16세기에 넘어가면. 자,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사족의 제한입니다. 지배층이 된 양반 사대부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지배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문무 양반의 관직을 받은 자들만 사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문과와,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과도 있고 무과도 있고 뭐가 있는데 잡과가 있는데 잡과는 배제하는 거야 이제. 문과와 무과 얘네들만 뭐라고요? 사족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럼 중인층은 뭐 한다? 밑에 나왔잖아. 배제하잖아. 현재 형리층 및 중앙관청의 서리와 기술관, 군교, 영리 등은 하급 지배 신분인 중인으로 격화됩니다. 그래서 사족과 이서층 서리사에 분하여 양반과 중인의 신분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배제한다? 서울도 배제합니다. 양반들은 첩에서 난 소생들을 서울이라고 해서 첩이라는데 정부에서는 서울들의 관직 진출을 제한합니다. 서자와 얼자 얘기했죠. 내가 양반이야. 미안해, 내가 양반이야. 부인은 따로 있는데 언니가 부인이라고 치자. 부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첩을 두는 거야. 근데 네가 내 첩인데 미안해, 화내지 말고. 나도 기분 좋진 않다. 첩은 뭔가 좀 이뻐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미안해. 얘가 신분이 김서방 딸이야.
그럼 뭐야? 양인이지.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뭐야? 서자야. 소희는 우리 집 노비야. 미안해. 우리 둘 사이 노비면 엄마가 노비인 거야. 그럼 뭐야? 그 사이 태어나는 뭐야? 얼자야. 그래서 서자와 얼자 합해서 뭐야? 서얼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아까 뭐 현재 향리층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중인층으로 고정된다는 얘기가 이게 고려시대와 다른 점이야. 왜냐면 고려시대는 향리는 기억나요? 모응시가 가능했어요. 상층 향리. 호장, 부호장 같은 상층 향리는 모응시가 가능했어. 문과, 재수로 뭉시가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뭐로? 문벌 귀족이 될 수도 있고, 고려 말에는 뭐야, 이제 신진사대부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향리 출신들이 대거로 중앙에 진출하기도 하죠.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조선시대는 그게 어때요?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분층이 고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양반의 지위는 정치로 과거와 음서, 천거 등을 통해 국가 고위관직을 독점한다. 과거는 뻔한 다 했고요. 음서 이품사로 제한받긴 했지만 갈 수는 있죠. 천거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야? 조광조가 했던 뭐야? 혈, 량, 과 이런 게 뭐야? 천거잖아. 천거는 추천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토지와 노비를 다수 소유한 지주층이었다. 사회적으로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현직 관료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적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닦는 데만 힘쓴다. 중요한 말 이 말이야. 생산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오직 정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숫자가 적은 훈구가 권력 잡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숫자가 많은 살인들이 권력 잡을 때 얘들은 생산하지 않으니까 오직 정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편가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동당정치였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특권의 제도와 각종 법률과 제도로서 제도한다. 구경 면제 특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군역 이런 거, 요역 이런 거 다 면제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비 하루 봅니다. 보면서 자극 받으시라고요. 2시에서 4시에 기상한대요. 우리 잘 시간 아닌가요? 여름에는 좀 일찍 일어나고요. 겨울에는 조금 더 늦게 일어났겠죠. 일어나자마자 뭐합니까? 공부합니다. 새벽 문안 드리고요.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요. 밥 먹습니다. 무척 배고프겠다. 우린 눈 뜨자마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손님 접대 독서. 그 다음에 일꾼 살피고 편지 쓰고 또 공부하고 또 독서하고 여가 즐기고 어쩌고. 그리고 이제 식사. 자세히 보면요. 밥을 2번밖에 안 먹어요. 보세요. 밥 하루에 2번밖에 안 먹어요. 3번 안 먹잖아요. 예. 2번 먹어요. 예. 그리고 뭐 자고요. 예. 따라하라는 뜻은 아니죠. 예. 밥은 밥 3번 먹어야 돼요. 3번 먹고도 허전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2번 먹고 도저히 공부 안 돼요. 예. 3번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요.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몸 쓰는 에너지보다 머리 쓰는 에너지 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 충전도 틈틈이 하시면서 힘내야 돼. 살찌고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 합격하고 나면 다 해결이 돼.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먹어야 돼. 먹는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 이런 거 극복하는 것도 초콜릿 이런 거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뇌를 살짝 어때요? 마취시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뭐 쉬는 시간마다 뽕을 맞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공부 못 됩니다. 안 되죠. 자, 중인보입니다. 형성. 전근대 시대를 통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중간계층은 항상 존재했지만 신분 개념으로 중인이라는 용어는 17세기 이후인 조선 후기부터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중류 뭐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요. 중인 그러면 이제 17세기부터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좁은 의미는 뭐라고요? 기술관, 역관, 의관, 율관, 산관 다 얘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잡과 합격자들, 잡과. 그 다음에 좁은 넓은 의미는 이제 양반과 사회 중간계층이니까 중앙과 지방관청의 서리와 향리, 서얼. 그러니까 얘들은 뭐야? 과거 본 애들 알잖아. 향리가 과거 시험 봐서 향리된 건 아니잖아. 세습되는 거잖아. 세습적인 나전을 격화된 거니까. 서울도 시험 봐서 서울이 된 게 아니지. 아버지가 어때요? 서울로 만들어준 거지. 서울이 아니니까. 그 애들은 뭐라고요? 넓은 의미다.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랄까?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섞어가지고. 향리가 좁은 의미의 중이냐, 넓은 의미의 중이냐 나온 적이 있다고. 헛갈릴 수 있잖아. 우리 시험 문제가 얼마나 치사한지 알잖아. 정확하게 개념을 잡자고. 구성, 서리, 향리, 기술관 얘네들은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의 서리, 향리, 기술관들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내에서 혼인하였고 중인은 중인에 소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관청 가까운 곳에 거주합니다. 관청 가까운 곳에 거주했고요. 당연하죠. 기술관 중 특히 역관은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기도 했으며 조선이 청의 몸을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자, 특히 역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역관입니다. 역관은 뭐 하는 사람이야?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통역하는 오빠들인데 조선 전기에도
명나라 사신으로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무역을 할 수 있어요. 뭘 가져가면 좋을까요? 중국 애들이 우리 특산품 중에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인삼이야, 인삼. 아, 옛날에 그 임상옥인가 하는 그 아저씨 나오는 그 드라마 봤잖아. 상도 그래 봐. 야, 반갑다 친구야. 거기 보면 어떻게 인삼 막 팔면서 애들이 막 값 제대로 안 쳐주니까 어때? 쌓아놓고 막 불질러 버린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팔고 그런 장면 나오죠. 아, 인삼 쓰러진다니까 짱깨들이. 그래서 인삼을 들고 가서 파는 거야. 그리고 뭘 사면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까요? 비단입니다. 예. 그래서 인삼 갖다 팔고 그걸로 비단 사와서 어때요? 팔면 이게 떼돈 버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근 가져가게 하다가 나중에는 80근이에요. 그래서 한 근을 10근을 1포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팔포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관들은 이걸로 떼돈을 벌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조선 후기에 이익을 엄청나게 돼.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장옥정 얘기했잖아요. 장옥정. 장희빈의 집안에 그 아저씨가 장현인데 이 사람이 뭐에서 떼돈 번 사람이에요? 역관으로 떼돈 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역관 집안, 중인 집안에서 떼돈을 버는데 딱 하나가 부족한 거지. 뭐가 부족하다고요? 요즘 말하면 장희빈 집안은 삼성 집안이었다니까. 삼성 집안에서 딱 하나가 부족한 게 뭐야? 이제 신분이잖아. 그래서 집안 조카 중에서 너무 이쁜 정말 역대급 미인이 누구야? 장옥정이를 밀어 넣은 거지. 당시 권력 잡은 서인들은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서인 집안의 딸들을 왕비로 밀어 넣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누구랑 이제 손잡아야 될까? 당연히 어때요? 야당이었던 남인과 손을 잡는 거야. 남인 입장에서는 숙종이 14살의 젊은 나이에 왕 됐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쁜 여자를 보면 어때요? 당연히 좋아하겠지. 누가 싫어하겠어. 그래서 장옥정이를 남인과 손잡고 장옥정이가 궁궐에 들어가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라고요? 중인이라고. 얘네 집안도 역관 집안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나와있어? 조선의 청의 문물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소위 말하는 무슨 사상가 중에서 개화사상가 중에서도 누가 나올까? 역관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 개화사상가 중에 역관은 나중에 근현대사 파트에 나오는데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초기 개화사상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뭐야?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인데 박규수는 박지원의 친손자 양반이고 오경석은 뭐 출신이야? 역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홍기 같은 사람은 뭐야? 한의사, 의사 출신이고요. 뭐야? 중인 출신이지. 그러니까 중인들은 어때요? 봐봐. 역관이나 통역하는 오빠, 동시통역사 오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의사. 소희야,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만날 거잖아, 그지? 당연히 만나야지. 결혼하자 그러면 땡큐지. 자, 오늘날 따지면 뭐라고요? 전문직이야. 그러니까 전문직인데 이들이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가지. 국가가 안 돌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적 대우는 어때요? 양반들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은 거지. 그럼 얘들은 어때요? 기득권 세력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꾀할까? 새로운 변화를 꾀하겠지. 그래서 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었던 거고 이들이 앞장서서 받아들였던 거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경석이야. 그 오경석 아들이 오세창이야. 오세창이가 만든 신문이 만세보야. 아, 됐고요. 자, 그까지는 하지 말고, 그까지는 하지 말고. 누구라고요? 역관이야. 그럼 서울은 중서라고 합니다. 중인서울 줄여서 뭐야? 중서라고 합니다. 서울은 중인과 같은 서울을 받아 중서라고 불리게 됐으며 간혹 무반직에 등용되었으나 문과 응시는 불가능했다. 태종 때 서울 차대법이고 경국 대전에 제가 서울의 자손은 소과 및 문과 대과 응시를 금했고요. 조수기에는 소청운동. 소청이 뭐야? 청요직으로 진출하고 싶다. 이게 뭐야? 소청이.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계기로 납소 공명첩 이런 거 하면서 서울에 대한 차별이 완화돼가지고 관직에 진출을 해요. 관직에 진출을 하는데 어디로 못 가는 거야? 청요직에 못 가는 거지. 청요직 뭐라 했어? 청은 깨끗한 관직. 요는 뭐야? 중요한 관직. 중요한 관직 뭐라고? 권력이 있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라고? 이조와 병조, 인사권이 있으니까. 청직은 뭐라고? 깨끗한 관직. 주로 뭐라고요? 삼사, 언관. 요게 청직이야. 조선시대 정승이나 판서가 되려면 뭘 거쳐야 돼? 청요직을 거쳐야 정승, 판서, 정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직이 진출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지위 중인은 양반에게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실을 담당했으므로 나름대로 행세를 할 수 있었다. 밑에 기술관의 직역세습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요 기술관들은 어디 살까요? 어디 사냐면요. 궁궐 가까운 데 살아야 되겠죠. 실무 담당자들이니까. 근데 얘들이 사는 집은 큰 기와집 막 넓은 대로 막 이게 아니겠죠. 집은 어때요? 작은 집들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고요. 그 사이에 길은 어때요? 되게 골목길이 꾸불꾸불하고 좁고 이러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항인, 위항인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디 나올까요?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인들이 뭘 만들어 조선후기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시 동아리 이런 걸 만들어. 시 동아리를 두 글자 뭐야? 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이항인 또는 위항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학을 뭐라 할까? 위항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언제 나와? 조선후기에 나와. 재영이 형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는 보셨죠, 그죠? 중인문학을 뭐라고? 위항문학 또는 이항문학이라고 하거든. 왜? 얘네들이 사는 그 동네 자체가 구불구불한 길. 그래서 여기를 이항, 위항 이렇게 불렀다고. 이항인 또는 위항인 또는 뭐 여항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조선 후기 가서 또 한 번 할 테니까 내가 여러분 뇌에 자극을 한 번 주는 거야. 후기 가서 또 한 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쟤는 왜 자꾸 왔다 갔다 할까? 시험지로 그렇게 나오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갑죠. 지금까지는 어색했죠, 그죠? 이제 반가운 우리 조상민들 나오십니다. 상민과 천민 나오십니다. 예. 상민, 의민, 양민, 농민과 수고업자, 상인 대부분의 백성을 의미하는 명칭이고요. 과금 시작이 있어서는 사실상 어려웠고, 사실상 어려웠지. 얘기했잖아. 조선시대 과거 합격생 평균 나이가 몇 살? 35세, 35.7세, 35세쯤 돼. 그럼 보통 몇 살이 시작하는 줄 아세요? 5살에서 6살 무렵 과거 공부 시작합니다. 몇 년 공부해야 돼요? 30년. 자, 4서3경 글자 수가 몇 자인 줄 아세요? 40만 글자가 넘어요. 40만 글자가 넘는다고. 요거 하루에 100자씩 외운다고요? 한자 하루에 100자씩 외우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12년이가 걸려요. 문제는 뭘까? 10년 전에 외웠던 게 기억이 날까요? 우리 공부해봐서 알잖아. 우리 한자 공부도 하고 영어 단어도 공부하는데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지? 이걸 10년 넘게 했는데 다시 이제 외워야 돼. 너 같으면 하겠냐고.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래서 이거 평균 30년 걸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야? 농민들이지. 가난한 농민들 뭐 해야 돼? 내가 10살만 넘어가면 뭐 시켜야 돼? 일 시켜야 됩니다. 들에 가서 일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시골 출신이잖아. 제가 제일 무서운 말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야, 타. 그럼 차에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 데이트 하는 거야. 아버지 자전거 데이트 하면 뭐 할 거야? 논이고 밭이고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아버지 내일 시험 기간인데요. 가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잘 보는 게 뭐 중요해? 생존이 중요하지. 오늘 밭을 매야 돼. 아니 잡초를 내주지 않으면 그 잡초가 다 너무 자라가지고 우리 곡식이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야, 내가 공부를 안 하면 평생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무조건 서울로 와야 된다. 집이 경주니까. 그럼 생각해봐. 가까이서 봐봐. 막 경주 동국대 다녀봐봐. 막 집에서 다니고 막 맨날 맨날 일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뻔할까? 아버지 시험기간 닥쳐. 그리고 어떻게 와, 또 일하고.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온 거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자각이 와야 돼. 깨달음이 와야 돼. 우리도 빨리 합격해서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미 다 독립하셨나? 근데, 거주지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용돈 받을 거야? 엄마한테 용돈 한번 드려보면서 막 큰 소리 한번 쳐보고 그러고 싶지 않나? 아줌마, 맛있는 거 사먹어. 막 이러고 딱. 용돈 좀 얼마나 간지나겠어. 그죠? 자, 힘내자. 얼마 모자랐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끝까지 가면 돼. 자, 구성부입니다. 농민. 상민의 대다수 계층이고요. 과중한 조세, 공납, 부유기 의무 앞에 다 공부했고요. 수고업자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 공장. 그래서 관영이나 민용소부에 종사하였고 공장세를 납부했다. 자, 기억나죠? 이 공장들을 징발하기 위한 장부를 뭐라고 그랬어? 공장들을 징발하기 위한 관영수고업이었잖아. 공장들을 징발하기 위한 장부 뭐라 그랬어? 뒤에 한 글자 더 한다 했잖아. 뭐? 공장 안. 공장 안. 상인은 관원상인이 시정과 보부상으로 구성되었고요. 국가 통제하에 상거래 동제했다. 자, 보부상도 뭐라고? 국가 통제 하에서 종사하는 거야. 상인세를 납부했고요. 중농 옥상으로 농민보다 낮은 지위야. 신량역천 외웁니다. 신량역천 뭐야? 신부는 뭐야? 분명히 양인이야. 하지만 하는 역할은 너무너무 어때요? 천한 3D 업종이야. 더티하고 디퍼컬트하고 데인저러스해. 그래서 누구나 피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조례, 관청의 경호, 자벽, 그 다음에 나장, 나졸. 대표적으로 의금부, 나장 이런 애들이야. 의금부, 나장, 사극 같은 거 보면 돼요. 반역주인 잡아들이면 어떻게 해? 줄이를 틀라 할 때 있잖아. 옆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X자 만들어 줄이 트는 사람들. 또 인두로 지져라 그러면 어떡한다. 지지는 이런 형들. 자,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변태 아닌가? S야, M이야. 어쨌든 그거는 너무 나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옆에서 막 인두로 지지면 막 고기 굽는 데서 막 피 튀고 막 이걸 매일 그걸 한다?
아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난 경찰이라는 직업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 경찰 간다고 난 말릴 거야. 평생 그 범죄자들만 상대로, 누군가는 해야 되지. 훌륭한 분들이 해야 되지만. 난 내 아들이 하는 거 싫다니까. 내 딸이 하는 것도 싫고. 뭐 하면, 난 우리 딸한테 너 선생해라. 선생님 하면 좋겠다. 나하고 좀 맨날 그렇게 꼬드기는데, 진이 엄마는 맨날 의사라고. 애를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 딸은 지가 의사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 공부를 잘해 의사라는 거지. 의사도 싫은 게, 의사는 맨날 아픈 사람 봐야 되잖아. 그게 뭐 행복하겠냐고. 선생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 아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막 이런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게 되지 않나? 물론 아닐 경우도 있어요. 있잖아. 어제도 막 느꼈는데 수업 시간에 막 방해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특히 막, 저는 아직도 고딩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귀염둥이는 정말 천방지축입니다. 아직 무슨 하루 강아지 같아. 세상이 무서운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막,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할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의금은 나장, 나졸, 힘든 일입니다. 피하고 싶죠. 일수, 지방관하의 자벽의 종상 일수. 노가다는 항상 힘든 법입니다. 그 다음에 조군은 좋은 업무입니다. 좋은. 그 다음에, 수군. 중요한 말 나왔어. 다 나왔어. 뭐야? 수군입니다. 오늘날과 다른 거야. 오늘날 수군 해군이잖아. 육군보다 해군이 어때요? 복무기간이 더 긴 거 아시죠? 2, 3개월 더 길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이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육군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땅 깨잖아. 육군이 제일 힘들어요. 육군이 뭐가 제일 힘들냐? 진짜 사나이 이런 거 봐봐요. 행군을 해야 되잖아. 해군은 예수님이니? 저기부터 저기까지 조선까지 걸어갔다 와. 이게 어떻게 돼? 해군은 배 타야지. 공부는 뭐 참새랑 같이 행군하고 이러지 않다고. 그러니까 육군은 그냥 걸으면 건강에 좋은 데 있잖아. 군장을 매야 된다고. 이 군장 무게가 최소 15에서 20kg 되고요. 뭐 빼고요. 총 빼고요. 그 기본 군장이라 해서 총, 탄띠 이런 거 다 빼고 배낭 매는 거 있잖아. 이것만 해도 15에서 20kg 된다고. 한번 해볼래, 소희? 네 몸무게 절반이야, 배낭이. 절반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봉군, 봉수 업무입니다. 봉수. 이건 뭐겠어? 이게 젊은 날에 할 일이 아니잖아. 생각해봐.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매일 뭐 하고 있어요? 불만 피우고 있어야 돼. 불 피우고, 연기 피우고, 매 해야 돼. 클럽 있길 하나. 뭐가 있길래. 이건 사람 할 짓이 아닌 거지. 봉군. 그 다음에 역보, 역 업무. 그러니까 역 업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여러분 흔히 보는 거 그냥 암행어사 출두역 할 때, 왜 방망이 들고 끝도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오빠들 있잖아. 걔들이 역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역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근처에 있는 역에 역졸들 다 끌어모는 거야. 암행어사 출두하려면. 이래가지고 이제 수령 머리 찍고 무릎 꿇리고 이제 봉고 파직하라. 봉고는 뭐냐면 흔히 봉고는 뭐냐면 창고를 봉한다. 수령이 빼앗아 놓은 게 많잖아. 탐방오니까 그 창고를 이제 딱 봉한다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없게 하고 그리고 파직, 수령을 파직한다. 현직에서 잘라버린다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드라마 볼 때는 영화 볼 때는 맨날 그런 게 나왔어요. 얘 몇 가지라고요? 7가지야. 그래서 뭐라고요? 칠반천역이라고 합니다. 신량역천은 7가지여서 칠반천역이라고 합니다. 머리 글자만 따면 조례라든가 조절.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할까? 일을 나가야 되겠죠? 일수, 나장. 그럼 어때? 지하철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지하철에 사람들이 모이는 역이 봉수역이야. 수군, 봉화, 수군, 역졸. 머리만 따면 그렇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화 보러 가면 좋잖아. 조조 할인 있잖아. 자, 조조. 일 나가야 된다. 못하고 지하철. 그 지하철역이 봉수역이야. 실은 말고 난 이렇게 외웠다고. 자, 밑에 신량역천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민. 대부분 노비인데요. 자, 노비 봅니다. 지위 재산을 취급되어 매매와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됐다. 자, 매매, 상속, 증여라는 단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뭡니까? 민전입니다. 민전. 민전은요. 조상대들을 물려받은 자기 소유의 토지니까 매매와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무슨 권? 소유권이었지. 근데 민전 말고 소유권 말고 무슨 권을 받은 토지도 있었어? 우리 수조권을 받은 토지도 있었지. 수조권을 받은 토지를 뭐라고 했어? 과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건 뭐가 원칙이라고요? 반납이 원칙이다. 수조권만 가진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자유민으로 교육 및 벼슬의 기회가 없었다. 천자 수모법, 고려 초부터 유지된 법으로 천인혼의 경우 비의 소유주가 자식의 소유권을 갖게 하는,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그죠? 노비끼리 결혼하는 거라고 했어. 자, 오훈네 집안의 노와 임정훈네 집안의 비가 결혼하는 거야. 노비도 무슨 말이야? 남자 노를 남자 종을 말하고 노, 여자 종을 말하고 비라고 하잖아. 그래서 오훈이라는 양반, 오훈 대감네 집의 노와 임정훈 대감네 집안의 비가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 애를 낳았어. 그러면 그 소유주는 누가 된다고요? 천자, 엄마가 키운다. 이게 뭐야? 천자 수모법. 일천즉천은요, 양천교혼의 경우, 양천교혼은 뭐야? 양인과 천인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조인성 노비가 있으면 어떡한다?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양이. 그래서 양천교혼을 하면,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그 자녀도 뭐가 된다? 노비가 된다. 그래서 양반들이 만들었어. 요걸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양인과 결혼시켜서, 노비의 숫자를 늘리기도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노비를 보면 산노비가 있고 공노비가 있는데, 산노비. 개인이나 사원에서 속된 노비고요. 주인과 함께 사는 솔고노비와 독립된 가위 거주하면 신공을 바치는 뭐? 외고노비. 외고노비는 뭘 바친다고요? 신공. 기억나? 돈이나 옷감 이런 거 바치는 거 뭐야? 신공이었어. 공노비는요. 납공노비. 강노비, 납공노비는 외방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매년 50%의 병장료 외에 남자는 문명 한 필과 저하 10장. 이게 뭐야? 신공이지. 그리고 선상노비. 기술을 가진 장인으로서 일정 기간 관청에 나와 관청 수요법을 제시하는 노비도 있는데,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다시. 뭐 하다 그랬어? 사노비, 다시. 사노비는 솔고노비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외고노비가 있고. 자, 공노비도 있어. 공노비도 뭐야? 공노비도 납공노비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선상노비가 있는데, 자, 공노비는 국가의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죠. 유해 잡직으로 불리는 하급 기술직을 가질 수 있었다. 기억나야 돼요. 세종대왕 때 할 때 이거 했어요. 그 다음에 납공노비도 있고, 선상노비도 있는데,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 뭐라고요? 외고노비. 자, 외고노비는, 자, 이거 알아야 돼. 두 가지, 경제적으로, 그 다음 뭐라고요? 신분적으로. 신분적으로 분명히 뭐가 맞아? 천인이야. 노비가 맞다고. 근데 경제적으로 뭐랑 비슷하다고요? 일반 농민과 경제적 처지는 어때요? 비슷해요. 그래서 뭔 소리야?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재밌는 사례 한 가지를 설명해 줄게. 1485년 조선 성종 16년입니다. 1485년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해인데요. 왜 자주 등장하냐면 1485년이 뭐였냐면 경국대전을 반포하냐. 그래서 역사에 자주 등장해요. 근데 그 해가 또 흉년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 조선시대 흉년 들면 왕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태용처럼 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진 않았는데 영혼이 없었어, 지금. 제일 먼저 왕이 반찬 가지수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백성들만 당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도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삼정승들이 사표를 냅니다. 우리처럼 덕 없는 사람들이 정승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늘이 노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내린다. 이걸 제이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밑에 판서, 애들 다 사표 냅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잖아요. 뭐 한 줄 아세요? 전국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반역죄라든가 이런 큰 죄 아니고 강상죄, 반죄 빼고는 다 풀어줍니다. 왜?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갇혀 있어가지고 그 원한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거다. 흉년 든 거다. 이래가지고 다 풀어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냐면 전국에 있는 노총각, 노처녀를 다 끌어모아서 합동 결혼시켜줘요. 왜냐하면 노총각, 노처녀들의 그 원성이 하늘에 닿아서 이게 또 재앙이다. 진짜입니다. 재앙이 어때? 굉장히 좋은 죄도 아닌가요? 나랑 상관없어요? 아직은 아니야? 그냥 총각 이제 앞에 노자는 안 붙었어. 그지? 근데 있잖아. 내가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이거 책 보면서 공부할 때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지배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지배층과 함께 공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왜 대통령 친년 기자회견 뭐 이런 거 하잖아. 옛날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질문지 미리 쫙 뿌리고 질문도 너. 근데 형식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지만 애들이 손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다 정해진 거였거든. 그리고 답지도 다 적어오고 프롬프트 다 해고 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아무런 형식 없이 그냥 어때요? 막 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기레기는 또
계기다가 또 지금 막 참교육 당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걸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통하고 하는 거. 이때 엄청 흉년이 들었는데 충청도 진천에 사는 임복이라는 외고노비야. 아무런 설명 없이 정부에 2,000석의 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오전회의한 게 실록에 남아있어.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노비가 보낸 거야. 영의정도 아니고. 노비가 2,000석의 쌀을 택배로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받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는 거야. 이거 분명히 뭔가를 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받을까 말까 고민해서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하고 있는데 토론하는 며칠 사이에 1,000석을 또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뭐 아무런 뜻도 없고요. 지금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제가 가진 게 돈이 쌀이 좀 있으니까 이걸로 백성들 굶어 죽지 않게 제가 뭐 일일이 어떻게 나눠줄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전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라고. 성종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을 노비라 그랬잖아. 면천시킵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아들이 있었거든. 내 아들까지 싹 다 5명을 면천시켜.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죠? 불만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죠? 걔 노비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외국 노비여도. 신공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못 받는 거 아니야. 면천됐으니까. 조선이 그렇게 폭력적인 나라가 아니야. 공노비 5명을 그 집에 주는 거야. 주인집에. 그럼 쌤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임복은 면천된 거야. 아들 4명하고 다 같이.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알아? 그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노비가 또 2,000석을 쏜 거야. 와, 조선 노비들 엄청 부자였던 거야. 아, 진짜입니다. 실록이요. 성종 어떻게 했을까요? 반사, 바로 돌려줍니다. 왜? 얘는 어때요? 의도를 가져간 거예요. 면천되는 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뒤늦게 쏜 거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양반을 사고 파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그리고 어때요? 바로 반사하는데, 그래서 교훈이 뭐야? 먼저 질러야 된다. 역사의 교훈이 할 거면 먼저 질러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쨌거나. 이 성종실록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예요. 성종 재미없거든요. 맨날 경영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 재미없는데. 예. 그래요. 예. 자, 그 다음 노비 추세. 노비 도망가는 사람 생기기 힘드니까 당연히 나 같아 도망가겠다. 노비 추세도감. 그래서 초기에 노비 변종도감을 설치해서 공노비로서 도망자, 불법 종량, 불법 종량은 뭐야? 불법적으로 양인이 된 사람 이런 거야. 색출하다가 노비 추세 도감을 설치해서 노비 추세 사업 실시합니다. 노비 추세 사업은 세종, 세조, 블라블라 쭉 나오죠. 기타 백정, 무당, 창기, 광대 등도 천민으로 천대받았고요. 백정은 도살업을 주로 하면서 피역, 유기 제조를 했다. 기억나죠? 원래 고를 뭐야? 양수척이라고 쓰다 그랬잖아. 이게 뭐야? 화척과 제인으로 갈라진다. 광대 이렇게 갈라진다 그랬잖아. 얘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백정은 고려시대는 뭐라 그랬어? 일반 농민이었는데 조선시대는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도살업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헛갈리지 말고요. 유해 잡집, 요거 한번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천자수목법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자, 사회정책은 시책의 목적, 농민생활 안정입니다. 농민생활이 안정돼야 어떻게 할까? 농민들이 일단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면 뭐가 문제? 세금을 못 거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군대 징발, 군역 징발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요역 징발을 못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민생 안정이 1차적인 목적이야.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1차적으로 이거 민생 안정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지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목적은 그거고요. 1차적인 건 뭐야? 농민생활의 안정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지배체제 유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방향 토지 겸병을 억제한다. 원한 이야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흉년 들면 세금 줄여준다. 나와 있잖아. 경국대전에 세금 줄여두는 거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제도 봅니다. 한국제도. 한국제도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179년부터 197년까지 제위했던 고구려 고국 천황 때. 무슨 법에서? 진대법. 국상 누구? 을파소의 건의로. 기억나야 됩니다. 누구의 반발? 귀족들이 반발했다라고 그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때 시작했고 태조왕조는 뭐 했다? 까만 창고, 흑창. 흑창. 성종 때부터 뭐? 의창. 그 얘기입니다. 실시목적 어려운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했고요. 개념 춘궁계, 봄에 곡식이 떨어졌을 때 빈민들에게 양식과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기, 가을에 원곡만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원곡만을 회수해서 뭐가 없어? 이자가 없었다는 거지. 그게 의창이야. 의창은 15세기 황곡 운영을 맡은 관청이고요. 빌려준 원곡만을 회수했어. 그래서 의창 원곡이 부족해지지 당연히 아니 빌려갔다가 먹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평차에서 황공 업무 담당하는데 상평차 물가조절기간 항상 상자 평평할 평자 창고 창자 물가 수준 일정하게 하는 게 상평차인데 16세기 황곡제도를 운영하면서 원곡에 소원을 가면서 10% 이자를 걷었는데 문제는 뭐가 될까요? 16세기 넘어가면서 이자를 어때? 너무 많이 걷는 거지. 이자가 높다. 높을 고자 이자이자 뭐라고? 고리대.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창은요. 특징. 향촌사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된 빈민구제책을 사창이 나오는데 사는 면 단위를 사라고 합니다. 목적. 양반 지휘들이 향촌 농민사를 안지키고 양반 중심 향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됩니다. 자, 근데 자 사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정부가 지원하에 정부 지원하에서 하는 사창이 있는 거고 완전히 지방에서 양반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게 있는 거야. 시험 문제는 뭐 나오냐? 정부 지원의 사창이 나옵니다. 자, 정부 지원의 사창제는 문종 때 실시했다가 성종 때 폐지됩니다. 부작용 때문에. 그랬다가 흥선대응부 때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사창제가 부활합니다. 요거 외우세요. 그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왼쪽에 사창 정리 잘 해놨어요. 우리 책이 좋은 점이 이런 점이야.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굶주린 사람을 구휼하는 법. 굶주린 사람들이 나이가 많거나 병들어 관아에 나와 황곡을 직접 받아 검사하면 가져다 줘라. 아, 찾아가는 서비스. 모자라는 구휼의 곡식을 보충해서 산나물 등을 많이 깨어 먹도록 해라. 여러 날 굶주린 사람에게 좁쌀 미음을 마시게 하면 즉사함으로 먼저 죽, 물을 식혀서 천천히 먹여 허기를 면하게 한 다음 밥을 줄 것. 이게 되게 실질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단식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예, 저는 해봤어요. 전 딱 3일 동안 단식해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나름의 저항의 표시로 해봤는데요. 3일을 하니까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안 그래도 원래부터 허약한 체질인데 3일 단식하니까 정말 헛게 보이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은 고향인데 집이 엄마가 계시면 그러니까 죽을 끓여달라 뭐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저는 뭐 자취하고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식당 가서 죽 끓여달라 그래서 처음에 몇 번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야지 살죠. 처음부터 그냥 밥 먹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전 단식 3일 넘게 하는 사람들 다 존경합니다. 왜냐면 제가 3일밖에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소화가 안 되니까 죽어요. 의료시설, 재생원, 조선 초기 서민과 빈민을 위한 치료기관으로서 조준의 건의로 태조 때 설치했다가 이게 해민국이 합병되고요. 자, 해민국. 은혜해자 백성민자의 말 그대로. 은혜해자 백성민자 약국이야.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는 약국이야. 의학과 일반 서민의 치료를 맡으면 관청이고요. 세조 때 해민사가 되고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요겁니다. 동서 활인사. 원래 고려시대는 동서 대비원이야. 얘기했잖아. 동서라는 말은 뭐야? 개경의 동쪽과 서쪽이라는 뜻이야. 수도. 수도의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뭐야?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그래서 동서 대비원이야. 고려는 불교국가니까 불교국가 이게 가능하지. 근데 조선은 뭐야? 성략국가잖아. 이러면 어때요? 대자 대비한 부처님 생각나잖아. 대비원 그러면. 그래서 이걸 바꾼 거야. 뭐라고? 사람을 살리자. 뭐? 활인사. 누구라고요? 세조 때.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 환자의 구제, 유랑자의 수용과 구의를 담당하는 게 동서 활인서입니다. 누구라고요? 세조 때 이름이 바뀐 거다. 대비원이 동서 대비원이 동서 활인서가 됐다. 세조 때.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오른쪽에 동서 활인서 정리하신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법률. 사실 이 법률은 경찰 시험에 굉장히 잘 납니다. 동생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우리 일반 행정에는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형법과 민법, 형법, 운영, 경국대전의 형전, 대명률의 대명률 이걸 주로 적용하는데 경국대전은 이호, 예병, 형공, 육전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뭐야? 형전이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이걸 소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로 어디를 쓰냐면 대명률, 명나라 기본법전 주로 적용합니다. 자, 고려 때는 뭐라고요? 당나라 법률 뭐라고요? 당률을 참조했다 그랬잖아. 근데 조선은 뭐라고? 명나라 법률 뭐야? 명률이야. 근데 우리 조선은 명나라를 그냥 명이라고 못 불러. 워낙에 소중해서. 그래서 앞에 대자를 붙여줘야 돼. 그레이트. 그래서 대명률이라고 하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예. 중제, 반역제와 강상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역제는 다 할 거고 강상제라고 해서 삼강오륜을 다른 말로 삼강오상이라고 한다 그랬어. 삼강오상은 어긴 죄를 강상제라고 합니다. 연자지 실시자 본인 물론 부모, 형제, 처자까지 처벌받고 고을의 호충, 강등, 수령은 파면되기도 합니다. 형벌은 태장, 도유사. 얼마나 경찰 문제가 치사하냐면 태장, 도유 네 가지다라고 오답을 만들기도 하죠. 태장, 도유, 사 5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외우세요. 태장, 도유사가 뭔지는 오른쪽에 다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도 보지 말고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민법은 관찰사나 수령이 지방관이 관습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뭐라고요? 민법은 관습법에 따라 처리한다. 초기에는 노비소송이 중심이다가 16세기는 뭐라고요? 산송이야. 산송이 뭘까?
한자로 써보면 더 쉬워. 이건 소문 뭐야? 다툰다는 뜻이잖아. 싸운다는 뜻이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러잖아. 소송한다 이런 말 하죠. 산은 뭐야? 산을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죠. 왜 산을 가지고 다툴까요? 뭐 때문이야? 명당 때문이야. 그러면 이거는 명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무슨 설이 나오니까 일단 풍수, 지리. 풍수, 지리 플러스 무슨 사상이야? 효사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어디다 묻고 싶은 거야? 명당 자리에다 묻고 싶은 거야. 그럼 풍수, 지리에 뭐야? 명당 자리에 우리 부모님을 묻고 싶은 효사상이가 플러스 된 게 바로 이 산속 문제. 이게 몇 세기라고요? 16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왜 그 전까지 없었을까? 고려시대는 왜 없어?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사람 죽으면 뭐 한다고요? 화장합니다. 화장하면 어때요? 뿌린데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매장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들었죠. 명당이라는 영화입니다. 조승우 형님. 또 누구지? 백윤식 형님? 조승우 백윤식이면 타짜인데? 어쨌든 지성 오빠가 흥선대원군 나오고 그죠? 예. 조승우가 막 직관으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난 그 영화 정말 나는 되게 불편하더라. 왜냐면 흥선대원군이 너무 나쁜 놈을 그렸어. 흥선대원군 보지 마. 난 굉장히 그 역사 왜곡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흥행이 안 된 게 난 다행이다 싶더라. 나만 그런 생각이 아닌데 우리 딸도 굉장히 별로였다 그러더라. 우리 딸 역사 오타쿠거든요. 절 닮아서. 그래서 자기가 보기도 불편하더라고. 재미없더라고. 자기 잤다고 막 그러더라고. 자. 몇 세기라고요? 16세기. 산속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분명히 명당 자리에 우리 조상님 무덤을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밤중에 몰려와서 옆에다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옆에다 무덤 만들어 놓으면 양반이야. 착한 애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예 우리 조상님 무덤을 파내고 지 조상 관을 갖다 놓기도 하고. 이게 산속 문제. 정말 막장이죠. 자, 상속은 종법에 의거했어요. 조상 제사와 노비 상속을 중시했고 고려에 비해서 물건과 토지 소유권 관념이 훨씬 더 발달한다. 자, 사법기관 봅니다. 행정기관과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구분이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야. 오늘날 어때요? 엄격히 구분되잖아. 시장은 행정 담당이고 사법은 법원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 자, 중앙은 사헌부가 있어. 감찰기구죠. 관리의 잘못, 중대사건 재판합니다. 사헌부가 있고 의금부는 국왕직속사법기구. 기억나죠? 국왕직속이라고 해서 경찰에서는 국왕과 왕과 의정부의 명령으로 이래서 또 틀리게 오답으로 만들었다고. 의정부 아니라고. 뭐라고? 오로지 국왕직속이고 왕족과 양반의 뭐야? 반역죄. 그리고 강상죄. 그리고 뭐한다? 신문고를 관장한다. 그리고 형조는 사법행정 감독하고 일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고요. 한성부를 잘 보세요. 한성부.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고요. 수도의 일반 행정한다. 그러니까 수도 한성에 대한 치안과 일반 행정한다고요. 한성부. 요즘 말로 뭐예요? 서울시니까. 그런데 토지 가옥 소송 처리가 나와 있죠. 이거는 한성부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토지와 가옥에 대한 소송. 2심은 한성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부는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 포도청은 일반 평민의 범죄를 담당하는 게 바로 포도청입니다. 포도청이 되게 무서웠겠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 목구멍이 포도청만큼 무섭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할 때 언제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야? 뭐 물건을 훔쳤다든가 뭐 이런 걸 변명할 때 그런 말 하는 거죠. 장예원은 뭐야? 노비 관련 문제 처리하는 게 뭐야? 장예원입니다. 중앙은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방은 어떻게 한다고요? 관찰사와 수령이 관할 구역 내 사법권을 어떻게 한다? 지가 다 하는 겁니다. 형사사건도, 민사사건도, 노비소송도 다 누가 하는 거야? 관찰사와 수령이 하는 거야. 어디는? 지방은. 근데 중앙은 인구도 많고 하니까 어때? 업무를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거고 지방은 그냥 관찰사, 수령이 이걸 다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과 관찰사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소제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관청이나 상부 관청의 소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걸 외우셔야 되고요. 1심은 중앙과 지방이 관하에서 하는 거고 소위 말하는 수령, 사또가 하는 거고 2심은 형조. 그러니까 형조는 형사와 민사 문제. 이게 형조가 하는 거고요. 민사에서 얘기했다. 토지나 가옥에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건 한성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심은 의금부. 신문고는 신문고라든가 징을 쳐서 임금에 직접 호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상언 또는 뭐야? 격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선후기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상언 격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왕이 있죠. 누구야? 정조가 많이 하는데 누구도 합니까? 영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해. 상언 격정은
무조건 정조라고만 외우면 안 돼. 뭐라고요? 영조도 많이 있어. 영조. 하지만 신문고는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데 밑에 신문고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형벌의 종류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향촌사회.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뭘 했냐면 조선은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을 몇 개로 나눈다고 했어요? 8개의 도로 나눈다고 했던 기억나죠? 피자까지 피자처럼 설명해서 했어요. 그 8개의 도 안에 또 뭘 한다고 했어요? 관찰사를 파견하지만 부, 목, 군, 현으로 또 이렇게 잘게 쪼갠다라고 했던 기억나죠? 요까지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요까지를 뭐라고 한다? 향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리고 요까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고 이 밑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뭐야? 면, 또 뭐라고? 리, 통 이렇게 했다 그랬죠. 여기를 뭐라고? 촌이라고 한다 그랬어. 촌 또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 동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향 단위의 학교를 뭐야? 향교라고 하고요. 향 단위의 규약을 향약이라고 해요. 이 향 단위로 양반 사족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유향소라고 한다 그랬어. 다 향이 들어가야지. 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사이즈가 요 정도 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향소. 요 유향소는 유향소와 향의 공통점이 있지. 향촌 자치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하지만 뭐가 달라? 구성원이 달라. 만들어진 시기도 달라. 유향소는 15세기부터 있었어. 향약은 몇 세기? 16세기 처음 나타나. 유향소는 누구만 모이는가? 양반 사족만 모이는가? 향약은 뭐야? 양반부터 아래로 모든 그 고을 사람들이 다 강제로 가입되는 게 향약입니다. 그리고 유향소의 우두머리 뭐라고? 향임이라고 한다 그랬죠. 뭐야? 좌수 또는 뭐야? 별감이라고 했고. 향약은 뭐야? 약정 또는 뭐야? 직월. 도약정, 구약정, 직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 향약은 덕업상관,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교 이런 거 있는 게 뭐라고요? 향약이다. 구별해야 됩니다. 자, 향촌사회의 모습, 향촌의 편제 향, 행정구역사는 뭐라고요? 9년 단위까지를 향. 지방관에 파견될 때 지방관을 뭐라고? 수령이라고 하고. 다른 말은 뭐야? 목민관이라고 하고. 그래서 누구는 정약용 선생님은 뭐야? 목민심서. 다 얘기한 거야. 초는 뭐라고요? 9년 아래 설치된 면관이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지 않았고요. 반촌, 양반들이 사는 동네가 반촌. 친족, 처족, 외족 등 동족이 반촌을 우선했는데 18세기 이후에는 동성촌. 외우셔야 돼. 18세기 이후에는 동성촌락이에요. 18세기 이후에 동성촌락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다른 신부들끼리 모여 살았다는 얘기야. 근데 다른 성씨들도 모여 살았다는 얘기야. 근데 18세기 넘어가면 양반들의 지위가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어떻게 한다? 같은 성씨끼리 어떻게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거야. 그래야지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힘을 그나마 어때요? 유지할 수가 있겠지. 쪽수로라도 유지한다고. 그래서 무슨 촌락이라고요? 동성촌락이야. 그래서 지금도 가면 집단적으로 동성촌락들이 있는 데가 있죠. 민초는 대부분 평민과 천민으로 구성됐으며 다른 촌락에 거주하는 지주의 소장농으로 생활했는데 오가 작통제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5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통수가 관장하는 오가 작통제가 강화되어 촌락주를 통제 17세기 중엽 구체적으로 말하면 숙종 이럴 때 되게 강해지는 겁니다. 18세기 이후에 천주교가 유포되고 순조 이후 교도 색출 방법으로 오가 작통법을 운영합니다. 나쁘게 운영된 거죠. 예. 특수촌락이 있어요. 교통요제는 역촌, 원촌, 진촌. 역, 원, 진. 그러니까 역과 원은 뭐야? 육상교통일 거고 진은 뭐라고요? 수상교통이겠지. 그거 봐봐. 노량진, 양화진 다 강 끼고 있는 거지. 수거품 생산 광산에는 점촌 있고요. 해안과 포구에는 어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향소와 경제소. 말씀드렸죠? 기원은 고려시대 뭐야? 사신관제도다. 자, 사신관제 처음 시작한 왕 누구라 했어? 태조. 사신관제도 폐지한 사람 뭐야? 충수관. 기억나야 돼. 유향소는요, 향촌 양반의 자치적이다. 수령보좌하고 향리감찰하고 풍속교정한다. 다시 수령보좌, 향리감찰, 풍속교정한다. 향리감찰, 풍속교정 외우셔야 되고요. 수령보좌는 뻔한 이야기고 구성 향촌에 덕막 있는 사람 중에서 좌수와 별감. 좌수는 한 명입니다. 별감은 좌별감, 우별감 2명입니다.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줘 활동. 향안, 외우되 지방사적의 명단을 뭐라고요? 향안이라고 합니다. 왼쪽 날개 향안 보이죠? 위에 경제선 읽어보시고 향안. 향촌사의 지배계층이 양반 사족의 명단으로 향안의 이름이 오른 사족들은 그들의 총회인 뭘 통해서? 향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을 가지고 지방 및 통제를 하며 향회 운영규칙이 뭘 만들어? 향규를 만들어. 향안, 향회, 향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자 밑줄에 해야 돼.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9년마다 작성됐다. 다시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9년마다 지방마다 다 뭐가 만들어진다? 향안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외우셔야 됩니다. 향안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향하는 지방사정의 명단인데 언제 작성된다고 주로 임진왜란 전후에서 다 만들어지고요. 사족들의 회의를 향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향회 운영규칙을 향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방민을 통제하는 겁니다. 명칭, 경제소가 혁파됩니다. 1603년. 자, 이 유양소를 통제하던 게 중앙정부의 경제소잖아요. 그지? 근데 봐봐. 경제소 혁파된다. 왜 그럴까? 선조, 1603 선조. 선조 때 누가 권력 잡았어? 살인들이. 드디어 선조 때 살인들이 권력 잡았잖아. 우리 분당 정치할 때. 그럼 살인들은 무슨 자치를 더 중요시한다? 향춘자치.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경제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앤다.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향소 또는 향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경제소는 성격 중앙정부가 정부정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제 유양소를 통제하게 하는 거고요. 기능 유양소와 중앙사의 연락 업무를 담당합니다. 수령을 견제할 목적이었죠. 자, 촌락 공동체. 농민들도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 이게 뭐야? 동계와 동약이야. 촌락 공동체, 지방세력. 사족들은 동계 동약을 조직하여 촌락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요. 향약의 하부 조직으로서 동계 동약. 얘기했잖아요. 향약은 향 단위니까. 이거 동 단위는 뭐라고요? 동계 동약. 이런 걸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대체로 처음에는 사족들만 참여했어. 그러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양반과 평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 합계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거 옛날에 수능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걸 뒤집어서 잘 나왔어요. 임진왜란 전에는 상하 합계에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양반들만 모인다. 그게 아니고요. 임진왜란 전에는 뭐라고요? 사족들만 참여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상하 합계 형태로 전환되었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례입니다. 공동 노동 작업 공동체 두례. 촌락의 농민 조직 중 하나고 또 하나 두례는 삼한 때부터 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 다음에 향도입니다. 불교 민간신앙 등의 신앙적 기반과 기억나? 불교 무슨 신앙? 미륵신앙 기억나죠? 동계 조직과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모두 띠는 것으로서 주로 상을 다했을 때 외워야 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데 상여를 매는 뭐라고요? 상두꾼.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상여를 매는 상두꾼도 어디서 나왔다고요? 향도에서. 상여를 매는 상두꾼 향도에서 유래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 상여를 매는 상두꾼도 향도에서 유래했다. 네,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남자친구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 어때요? 거기 가서 밤새는 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랬지. 왜 그런 줄 알아? 밤을 새야지. 그 다음날 아침 뭐 한다고요? 관을. 운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다 병원에서 하니까 관을 차에 실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가죠. 친한 친구들은. 장지까지 가잖아. 왜? 그 버스에서 다시 어때요? 관을 내려서 무덤까지 가서 옮겨서 하관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상주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누가 한다고? 상주의 친구들이 하는 거야. 친구들이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팔남매 중에 막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친구들이 쫙 와가지고 밤을 새고 한 3팀쯤 이렇게 있더라고. 밤새. 근데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형들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형 친구들이 그냥 쭉 나가서 다 하니까 친구들은 사연하라 이러고 이제 고맙다. 근데 되게 고맙죠. 그게 모르잖아. 서로 뭐 어떤 사이인지 서로 잘 모르니까 그냥 밤새도록 이제 고스톱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때 정말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생각해봐.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해. 정말 막 자기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딴 건 몰라도 클럽 간다 이러면 때려야지. 근데 친구 부모님 장례식에 가서 밤새고 한다 이러면 무조건 인정해줘야 돼. 여자들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른다고. 니네 고스톱 치고 놀라고 거기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맞는데 하나의 행사인 건 맞지만 절대 그게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그게 상여면 상두꾼. 옛날에는 다 동네 사니까요. 상여를. 난 우리 할머니 돌아갔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상여 꽃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다 만들고 동네마다 그 상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꽃상여를 종이로 만드는데 이건 어때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 저 여러 번 봤는데 요새는 그런 걸 안 하죠. 못 하죠. 상여 낼 사람이 없어요. 노인네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새는 시골에서 다 병원에서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서원과 향야. 서원은 뭐라 했어? 이 사림의 공장. 사림은 바퀴벌레고 사림의 공장. 이게 뭐라고요? 서원이다. 설국열차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바퀴벌레 막 길러가지고 이거 젤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미래 식량 자원이죠. 바퀴벌레.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앞에 칸에 탄 애들은 막 맛있는 음식 해서 먹고 꼬리칸에 탄 사람들은 막 그것만 먹고 살고 그러잖아. 그럴지도 몰라. 자, 기능봅니다. 교육과 제사. 외워야 돼. 제사와 교육이야. 성리학 연구와 선야에 대한 제사입니다.
특히 유생들이 한자리 학문 닫고 연구하면서 향촌사의 풍속을 선도하고 교화에 공헌하여 국가에서 설립을 장려합니다. 이때 말하는 풍속 선도하고 교화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걸까? 성리학적 윤리를 말하는 거야. 성리학을 향촌사회에 보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나왔어. 제사인데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한다. 무슨 말이야? 여기 뭐라고 쓰면 안 돼? 공자라고 하면 OX야. X.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자에 대한 제사는 어디서 진다고요? 중앙에는 어디라고요? 성균관. 성균관대학교. 지방은 어디라고요? 향교. 공통점 뭐? 국가가 만든. 관리비야. 여기에서 공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서원은 뭐라고요? 설립자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향음주례. 향음주례. 향음주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고. 향음주례야. 지방에서 향에서 술을 음주를 하면서 뭐 한다고요? 친목을 다지는 친목질. 요즘 말은 뭐야? 정목.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정모야 정모. 봄과 가을에 향음주례를 지내는 등 동시에 인재를 학문도 가르치고 맨날 술만 먹으면 알코올 중독되니까 뭐한다? 향음주만 한 게 뭐야? 활쏘기도 하지. 이게 뭐라고요? 향사례. 향음주례. 향사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꼭 서울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아주 유력한 인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중앙에서 과거에 합계가 중앙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 지방으로 낙향하는 경우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게 누구였다고? 정여립이었다고. 그 정여립이 만든 조직이 뭐야? 대동계였다 그랬잖아. 그 대동계도 뭐 한다고?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향촌 자치조직이란 뜻이에요. 예. 자, 역할을 봅니다. 선의에 대한 제사와 유교 보급이 향촌 살림을 결집시킴으로써 지방 살림의 지위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원이고요. 자, 중요한 말 뭐라고? 누구의 역할 강화? 살림의 역할. 그래서 사화에서 깨지더라도 양반들은 그러니까 양반 사족들, 살인들의 힘이 약해지지 않는 게 뭐 때문이야? 서원 때문. 특성. 교육기관으로서 정치적 반대 세력부터 견제를 적게 받는다는 이점과 자기 문중의 과시효과 때문에 시대가 갈수록 번창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자, 외워야 돼. 충종 때 주세붕이 백운동선이 최초고요. 명종 때 이황이 어떻게 한다? 건의하죠. 그래서 소수서원으로 임금이 액자를 하사한다. 뭐? 사액서원. 외워야 돼. 사액서원. 이게 왜 중요하면 국가가 하사할 사자 액자잖아. 백운동서원한테 뭐 한다고요? 소수서원을 간판을 써서 내려주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면 이건 임금이 인정해 준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조차도 어떻게 서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앴지만 전국에 47개 무슨 서원은 못 없애? 사액서원은 못 없애는 거야. 왜? 이건 자기 전대 조상님들이 어때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니까 후손된 도리로서 차마 이건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사액서원은 못 없애고 나머지는 없애는 거야. 왜? 나머지 서원들은 국가가 인정해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지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건 없앨 수가 있어. 하지만 조상님들, 자기 왕들, 할아버지들이 인정해 준 건 흥선대원군이 할지라도 없애지 못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사액서원이 그런 뜻이고요. 사림의 양성을 위한 학교로 정착되었으며 뭐 이건 이제 오타예요.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럼 무시하고요. 사림의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 서원은 학문과 교육의 지방적 확대를 가지고 지방 유학자의 사회적 이상을 높여주었고 개성 있는 학문을 발전시켰는데 때로는 중앙의 성균관과도 학문적으로 대등하다는 긍지를 가지게 했다. 근자감이 있죠. 자, 폐단은요. 사림은 서원을 거점 조직으로 삼아서 운영하면서 지방행정의 약화를 초래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원의 힘이 강해질수록 임금이 파견은 어때요? 임금이 파견한 사또의 힘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청금록에 이름을 올려서 학생의 신분과 양반의 지위를 보장받았고 국가의 각종 부담에서 벗어난다. 뭐라고요? 청금록. 청금록은 푸른 옷 소매라는 뜻인데 학생들의 명부를 청금록이라고 합니다. 결과 면세지가 증가해요. 국가재정이 감소한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기억나잖아요. 16세기 어떻게 한다고요? 양반들은 어디에서 면제된다고요? 역에서 면제된다잖아. 군대 군역과 여기서 면제된다 그랬잖아. 그게 공식적으로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 성균관이라든가 향교에 이름 올려야 되는데 어디에 이름을 올려도 이게 가능하다고요? 서원이. 그리고 서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가 내려주는 사익성 같은 경우 토지와 노비도 막 내려주거든. 그러니까 서원은 교육기관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소속된 토지는 뭐 한다고요? 면세가 되는 거야.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면 서원전 이런 게 점점 증가할수록 뭐가 국가 수입이 어떻게 할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폐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원의 권리. 우리 동방이 처음에 서원이라는 명칭이 없었다. 주세붕이 개연히 유학을 흥기시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선유들의 도를 강론하는 곳에 집을 짓고서
이게 주문공에서 백록동생을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지? 그래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세붕. 주세붕이 뭐 만들었다? 백운동성. 누굴 모셨다? 안양. 왜? 우리나라에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니까? 안양이니까. 자,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밑에 서원 배치도 맨 오른쪽에 봐봐. 뭐가 있어? 사당이 있지. 뭐 한다고요?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동제가 있고 서제가 있는 거 보세요. 동제, 서제는 뭐 하는 것일까? 기숙사. 기숙사. 그 다음에 이제 강당. 강당 이제 우리 강당처럼 교육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서원이 뭔지 정리 너무 잘 해놨으니까 꼭 읽어봐야 돼. 청금록도 오른쪽에 써놨으니까 읽어보셔야 되고요. 사역성, 소수성, 현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약입니다.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처음으로 주자의 여시 향약을 보급하려 했으나, 자, 외워야 돼. 언제라고요? 중종 때 누구야? 조광조. 중국에 여시 향약을 보급하려 했지만 조광조는 4년 만에 실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성공 못했어. 그랬다가 사림 세력이 중앙정계에 자리 잡던 16세기 후반부터 이황, 예안 향약이야. 외워야 돼. 예안이 어디야? 네, 여러 번 얘기했어. 안동의 옛 명칭이 예안이야. 이황이 어디 출신이야? 안동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예안 향약은 다른 말로 안동 향약이라는 뜻이야. 예안 향약과 율곡이는 뭐라고요? 서원 향약. 그리고 뭐라고요? 해주 향약이야. 서원이 어딘지 알아야 돼. 서원이 어디 그랬어? 파주는 율곡. 율곡이 태어난 곳이고. 서원, 청주. 그래서 서원대학교가 어딨어? 청주에 있잖아. 지난번에도 했는데,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할 때, 서원경, 중원경은 충주, 서원경은 청주, 그죠? 북원경 원주였고. 그래서 서원경이었기 때문에 말고 서원대학교가 있는 거니까 서원향약이야. 여기에 율곡이가 약 10개월 동안 청주 목사로 재직할 때 이게 만든 거야. 해주향약도 마찬가지겠지. 황해도 감사로 율곡이가 부임을 했던 거야. 거기서 만든 게 해주향약이야. 됐어요? 이황은 관직하다가 때려치고 자기가 내려온 거야.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이황은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퇴계가 무슨 말이었어? 퇴자는 후퇴할 퇴자. 개는 계곡. 호가 뭐라고? 계곡으로 후퇴했다 이게. 어디에 나아가지 않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계곡으로 후퇴한 사람이 누구야? 퇴계야. 그래서 관직 생활하다 때려치고 자기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만든 게 바로 예안향약이야. 물론 이제 실제로 제대로 시행된 건 죽은 다음이지만 그까지 여러분 몰라야 되니까 예안향약은 어디라고요? 예안은 안동이다. 뭐라고요? 이황이고요. 서원과 해주. 이건 전부 다 누가 그런 거다? 율곡이가 지방관으로 부임했던 곳에. 그래서 서원향약과 해주향약. 목적, 양반들의 향촌 자치와 이를 통해서 향침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직, 정통적인 공동조직과 미풍양성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삼강오륜 중심한 유교윤리를 가미해서 교화 및 질서 유지. 외워야 돼.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향약의 4대 덕목이야. 근데 요건 공통적인 4대 덕목이라는 뜻이고 농촌과 어촌과 산촌이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마다 규약이 조금씩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능 조선사회의 풍속교화의 역할을 했고요. 향촌사회 질서유지 함께. 자, 외워야 돼. 치안까지. 뭐라고요? 치안까지 담당했다니까. 풍속교화뿐만 아니라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치안까지 담당했다. 이거 선택지로 내잖아. 문제 내면 학생들이 당황한다니까. 뭐 향약이 무슨 치안을 담당? 치안은 사또 가는 거 아니야? 치안까지 담당했다고. 그러니까 권한이 어때요? 강했다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향촌 자치기 담당했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단순히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야. 단순히 침묵질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자, 엊그저께 뉴스보다 하도 분노해서 조재범이란 그 코치가 그 빙상 자기 어린 지도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 폭행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 4명인가? 드러난 것만 4명인가 폭행해서 1심에서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징역 10개월. 징역 10개월 받고 지금 감옥에 있다? 근데 무슨 짓까지 한 줄 알아? 빨리 나오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자기 변호사하고 자기 가족을 동원해서 그 피해자들 가족들 만나가지고 막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합의를 다 해줬대. 근데 심석기까지 합의해주면 정말로
2심 재판 중에 그냥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나 봐. 그래서 심석희가 화가 나서 뭐까지 이제 까발려버린 거야. 성폭행까지 다 했잖아. 그러면 이런 사례가 처음일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심석희 같은 애들이 그걸 드러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빙상계라든가 체육단체가 어떻게 했어야 돼? 얘를 영구 제명하고 영구 실격시키거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통 자격정지 3년이야. 보통 자격정지 3년이라는 게 뭐냐면 3년 지나면 다시 뭘 오는 거야? 코치로 오는 거야. 나는 아직 심석희가 그 성폭행을 할 때가 17세라 그러잖아. 나는 아직 창창하고 나는 국가대표 돼야 되고 금메달도 따고 해야 되는데 얘가 7살 때인가부터 스케이트 탔다며. 그럼 걔는 평생 뭐밖에 안 한 거야? 스케이트밖에 안 한 거지. 우리처럼 공부한 적이 없잖아. 이제 스케이트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근데 내가 얘를 어때요? 이걸 폭로해버리면 나는 이 바닥에서 완전 쫓겨나는 건데. 그래서 나는 두고 볼 건데 이거 몇 년형 받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절대로 사형은 아닐 거고요. 무기징역도 아닐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10년형 안 넘어갈 거예요. 자, 조선시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사또한테 가서 쳐맞고 감옥 가는 거지. 그래서 풀려나잖아? 예를 들어 3년이다 치자. 풀려났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제. 처벌 안 받으면 끝나는 거지. 조선시대는 향하게 다시 데려가. 그래서 너 이 새끼 네가 그게 인간으로 할 짓이야? 스승이 어떻게 제자를 그렇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 나쁜 새끼야. 어떡할까? 멍석말이. 동네 사람들이 다 얼굴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패기면 좀 미안하잖아. 멍석 말아가지고 그냥 장애인 만드는 거지. 그리고는 우리 마을의 추방이야. 산속 갖다 확 버려버리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피 냄새 진하게 풍기면서 막 산속에 버려져 있어. 호랑이 너무 좋아하지 않겠니? 자다가 간식이 생긴 거 아니야? 이게 향약이야. 자, 어느 게 더 무서울 것 같아? 향약이 더 무섭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농민들이 향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향약을 운영하는 게 누구야? 양반들이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양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운영, 신분과 관계없이 향민 전원을 강제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향약의 수장인 도의학정, 부회장인 부의학정이 운영했고요. 향약의 윤리교육은 사족과 농민차에 차별적으로 정리됩니다. 똑같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양반들이 잘못한 건 봐주는 거지. 왜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니까. 농민들은 어디 감히 양반한테 개기냐고. 규약을 어길 때는 제지를 당하거나 동네에서 추방됐다니까 장난 아니니까 추방된다니까. 성격. 규율을 어길 때는 향촌사에 추방될 수 있는 통제적으로 성격이 강했고 일시적으로 파견된 지방간보다 농민이 더 두려워했다. 그런 말이에요. 폐단, 향약의 보고로 지방살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정하는 등 부작용은 당연히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도의학정이나 부의학정이야. 평소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 혹은 내가 저 농민의 딸을 첩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 그럼 어떡할까? 가진 고추를 다 잡아서 어때요? 걔를 괴롭힐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당연히. 인사를 하는데 뭐 각도가 폴더가 안 됐다는 등 90도로 인사해야 되는데 89도밖에 안 숙였다는 등 그리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거잖아. 갑질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향약 읽어봐야 돼. 너무 중요합니다. 사료. 특히 해주향약, 임예문, 입약, 법예문 읽어봐야 돼. 해주향약 나와있지. 율곡전서에 나와있는 거 알겠지? 율곡이가 황이 너 감사할 때 이거 만든 거니까. 율곡이가 관련되니까 무릇 뒤에 향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하였으나 스스로 해야 할 분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모임에 있을 때 진술하고 사람을 켜서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이 무릇 좋다고 한 다음에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이것만 읽어보면 얘기했잖아. 텍스트 분석과 컨텍스트 분석을 해야 된다고. 텍스트만 보면 이건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강제로 가입하는 거니까. 강제로 무조건.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예학과 부학.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예학은 발달의 왕실 위주의 국가 질서론과 주자간의 학문 연구에 따라 발달하는데 성격은 상장 예례, 명분 중심 가치, 김장생 정부, 학문을 채워야 된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문화세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넘어갑니다. 예속 논쟁 이용되었다. 됐고요. 중요한 건 보학이야. 보학이 뭘까? 족보. 족보 연구하는 게 보학입니다. 발달 배경은 가족과 친족 공동체 유대를 통한 문벌의 형성과 양반의 신분적 위성. 자, 알아야 돼. 전주시도 왕실의 족보가 있겠지. 이걸 뭐라고? 선원록 또는 선원보라고 합니다. 기능, 종족의 내적, 종적 내력과 행적, 종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 영양보입니다. 족보의 편찬과 보학의 발달은 조선시기에 더욱 활발해져서 양반 문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주는데 결혼 상대자나 붕당 구간을 외워야 돼.
족보를 보면 결혼 상대자나 분당을 구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건, 자, 족보의 제작, 문화유시 영락부. 이게 최초로 발간된 족보인데, 문제는 뭐야? 지금 이게 전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뭘 외워야 될까? 안동권시 성화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유시는 뭐,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이라는 동네가 있어. 그래서 그 동네가 시작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본관이야. 그래, 문화유시라고 하는 거고. 안동권시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지? 안동권시, 안동김씨, 안동장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지? 그 안동을 기반으로 한다 해서 안동, 본관이잖아.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뭘까? 영락보, 성화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혹시 궁금한 사람들 있으면, 이게 당시 명나라 황제 연호야. 그래서 영락제 그러잖아. 영락제가 황제일 때 만든 족보. 그래서 문화유시 영락보라고 하는 거고, 안동권시 성화보는 성화 황제가 황제일 때 그래서 안동권시 성화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 외워야 될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뭐라? 안동권시 성화보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오답으로 문화유시 가정보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나왔다고 외워야 된다고.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뭐라고요? 안동권시 성화보인데, 이 안동권시 성화보에는 안동권시만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 서거정이야. 왜? 서거정이가 안동권시 외손자야. 조선 전기까지는 뭐라고요? 외손들도 쭉 다 기록해놨다고. 족보의 기록이. 여자들도 다 기록해놨고. 아직까지 또 조선 후기 17세기 넘어가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남성 유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알면 더 좋고. 족보의 변화. 전개는 내외 자손 모두 기록했다니까. 안동권시 성화보는 안동권시보다 그 다른 성들이 더 많이 나와 있다니까. 자녀의 구별 없이 출생 순을 기록해서 후계는 부계 친족만 수록하였고 선남 후속. 먼저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족보를 보잖아. 누나인지 남동생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조선 전기까지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한다니까. 그러니까 누나 먼저 남동생, 뭐 여동생 이렇게 쭉 기록하는데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 먼저 기록하고 여자는 따로 기록해. 그러면 분명히 남매지간인 건 맞는데요. 여기 출생 연도를 기록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누나인지 누가 동생인지 잘 몰라. 그래서 뭐 읽다 보면 누이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누구의 누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 마시고요. 족보 봅니다. 족보는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를 기록한다. 우선 족보 일반 의와 일족의 근원과 내력을 통해 일족 가운데 학식에 뛰어난 사람을 기록한 서문 있고 번두 우두머리에 뭐 제일 앞에 서문 있고 자 서문 동그라미 하시고 시조나 중시도의 사전 이때만은 사전 여러분이 말한 딕셔너리가 아니야. 역사적으로 전하는 이야기 이런 뜻이야. 왜? 훌륭한 사람들은 다 막 전설 같은 게 전하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전하는 거 기록한 문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조에 분묘도가 들어가. 분묘도가 뭐였어? 무덤. 배치도가 있어야 돼. 아 그래야 누구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서 뭐 할 거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야. 분묘도 들어가고 시조 발상에 해당하는 향리의 지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양관계, 적서 쭉 나오는데 자 옆에 써놔. 이 사료를 딱 주고 이게 족본지 호적인지 구별 못하면 한 문제 틀리는 거야. 다시 이 사료를 딱 주고 호적인지 족본지 구별 못하면 한 문제 틀린 거라고. 앞에서 호적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거든요. 호적 어디 있었어요? 앞에 있었어요. 호적은 415쪽에 호적 있다고. 415쪽에 맨 위에 사료에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만들어 호조, 한성부, 해당고, 해당고를 보는. 봐봐. 호적은 정부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징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요역과 군역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호조, 재정상, 그 다음에 한성부, 해당도, 해당고을 보관해야 되지. 근데 족보를 어때요? 족보를 호적에서 보관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지네 집안 건데 뭘 족보를 집에 보관해.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시조의 분묘도라든가 뭐 시조 발상의 향리지도라든가 이거 나오지. 이건 뭐라고요? 족보다라는 거야. 자, 인구 호구조사, 목적, 국가 운영 필요한 인적장. 그래서 3년마다 호적대장이 있죠. 그 3년마다 호적대장에 따라서 이제 호세, 공물을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역은 어때요? 이걸 바탕으로 6년마다 한 번씩 군적을 작성한다 그랬잖아. 자, 인구 분포 하삼도의 약 50%. 경기 가운데 20, 나머지 30%가 가져가고요. 인구 변화, 건국 무렵에 이 정도. 16세기쯤 1000만. 19세기 말에는 1700만 명쯤 우리가 유추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호적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유추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종 때는 서울에 10만 명 이상 거주했고 18세기에는 20만 명 이상 거주했다. 자, 이거는 한성 인구는 어느 시험에만 나올까요? 국가직이 안 나오겠지. 한번 나온 적이 있다니까. 어디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써놓은 거지. 제가 뭐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국가직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예. 너무 길게 수업했네요. 집중력 흐트러지고 막 허리 비틀어지고 힘들고 당 충전도 해야 되는데, 자, 알았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